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오늘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연쇄살인마 김선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살인마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의 시기 자체가 1986년부터 88년 사이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시기와 겹쳐지면서 사건 조사 자체에도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사건 자체도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고 난 이후 그녀의 범행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 시절 이름조차 생소하던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 형태 때문에 오늘날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미 사형이 집행된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범인임에도 많은 이들은 김선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자는 1939년생으로 1986년 10월부터 1988년 7월까지 총 5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97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는 1939년 순천에서 태어나 범행 당시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범행을 벌였던 1980년대 후반의 그녀는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40대 중반의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페인트 공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가며 가정을 꾸려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의 꾸준한 경제 활동으로 그다지 궁핍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었으나 그녀는 항상 주변 인물들로부터 돈을 빌리러 다녔다고 합니다. 중년의 가정주부였던 김선자는 캐바레를 다니며 유흥을 즐기고 느지막이 재미를 붙인 도박으로 인해 지출이 심했으며 그런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의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선자의 첫 번째 살인은 48세에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자는 아는 지인들과 함께 평범한 계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49세의 여성 김씨도 계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1986년 10월 31일 김선자는 한 동네에 살고 있던 김씨에게 오전 일찍부터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선자와 피해자 김씨는 함께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고요.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온 김씨는 김선자가 건네준 드링크제를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이내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몸에 심한 격렬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이를 목격한 목욕탕 내의 사람들에 의해 김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이후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욕탕 주인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해나갔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가족들에게서 오전에 김선자와 함께 목욕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와 평소 김씨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던 진주 목걸이와 반지 등 폐물 4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김선자를 소환하였고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김선자는 그저 평상시처럼 함께 목욕을 하러 갔을 뿐이고 김씨가 가지고 있었다던 폐물은 그날 만날 당시 처음부터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법의학은 지금처럼 많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부검에 대한 인식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김 씨는 단순 변사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한 사람이 죽어나가 버린 사건에 대해 수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던 탓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고, 타살이라고 여겨질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있던 김선자를 체포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이후 김선자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이어갈 법도 했으나 사건의 시기가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게임이 10월 5일 폐막을 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일본을 제치고 2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1위인 중국과도 금메달 1개 차이로 선전을 했기에 폐막 이후에도 10월 내내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년 뒤 열릴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지면서 준비에 온갖 공을 들이고 있었기에 살인사건이 유야무야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김선자가 자신의 계원인 첫 번째 희생자를 살해한 이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금품이 목적이었습니다.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던 김선자는 이미 여기저기에서 많은 돈을 빌렸었기에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어 김 씨의 폐물을 노리고 독국물인 청산가리를 탄 드링크제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 김 씨에게 먹여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김 씨가 병원에 옮겨지는 정신없는 틈을 타 김 씨의 라커룸에서 폐물을 모두 챙겨갔던 것이죠. 그렇게 김선자의 첫 번째 범행은 계획대로 완수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당당히 빠져나왔습니다. 5개월이 지난 1987년 4월 4일, 김선자는 이번에도 같은 계원인 50세의 여성 전 씨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김선자는 전 씨에게서 이미 수백만 원의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차일피일 돈 갚는 시일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김선자는 전 씨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늘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 돈을 받자마자 너에게 주겠으니 그 돈을 받는 장소에 함께 가자 라고 말하며 전 씨를 유인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김선자는 이번에도 미리 준비해간 청산가리를 탄 드링크제를 전 씨에게 마시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독국물을 탄 음료를 마신 전 씨는 버스가 서울 용산역 근처를 지나던 시점 앉아있던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가슴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버스 내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의 도움으로 전 씨 또한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손 쓸 틈도 없이 전 씨 또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피해자가 된 전 씨의 수사는 전 씨의 주소지인 신당동이 아닌 사건 현장인 용산동을 기점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당동에서 5개월 전 벌어졌던 목욕탕 변사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던 용산경찰은 사건 현장에 목격자들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으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전 씨가 자살을 했을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가족들을 상대로 전 씨의 이적 행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살에 사용할 만한 약물 등이 버스 바닥이나 두 번째 피해자 전 씨의 가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과 지인들의 말로도 전혀 전 씨는 자살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전언을 듣게 됩니다. 경찰은 마지막에 김 씨와 함께 있었던 김선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게 되면서 그녀의 수상한 점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5개월 전 신당동 목욕탕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도 김선자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 경찰들을 의심케 했습니다.
경찰은 김선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심증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적인 증거물을 발견해내지 못했고 증거불충분으로 김선자는 또 경찰의 수사망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수사진도 김선자를 무혐의로 풀어주게 된 것에 대해 찝찝함을 느꼈고 김선자의 이후 동향을 꾸준히 살펴 그가 범인임을 증명할 증거물을 찾기 위해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안 정국 와중이라 형사들은 시위 진압 등 사범 단속에 거의 매일 동원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로 인해 김선자에 대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감시망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경찰 조사에서 당당하게 빠져나온 김선자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1988년 2월 10일 김선자는 같은 계원인 46세 여성 김씨를 살해하기 위해 만남을 청합니다. 김선자는 김씨에게 120만 원을 빌린 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김선자에게 김씨는 빨리 빚을 갚기를 독촉했고 이에 고민할 것도 없이 김선자는 김씨를 죽이기 위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계획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전씨에게 썼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러 함께 가자며 오후 4시쯤 은평구 진관내동 소재의 다방으로 함께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했다는 채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김선자는 개원 김씨에게 율무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함께 차를 다 마신 이후에도 약속한 채무자는 나타나지 않고 김선자와 김씨는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속이 울렁거린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그 말을 들은 김선자는 멀미를 하나보다 건강음료 하나 마시고 다시 출발하자라며 택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김씨는 김선자가 내리자마자 택시 문을 닫아버리고 도망가다시피 해서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율무차에 탔던 청산가리의 양이 너무 작았던 것인지 1차 살해 시도에 실패를 했고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온 드링크제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김선자는 영악하게도 자신을 수상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날 김씨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김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김선자는 계속되는 빚 독촉에도 돈이 없다며 갚지 않고 애를 태웠던 120만 원의 돈도 가져와 선뜻 김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개원 김씨는 이전 날의 상황이 아무래도 수상쩍기는 하였지만 몸도 좋지 못했고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까지 받았기에 의심을 거두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원이었던 김씨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지 못한 채 택시에서 내려서 김선자가 건네는 드링크를 마셨더라면 김씨는 김선자의 연쇄살인의 세 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김선자는 3건의 추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후의 범행들은 김선자가 얼마나 더 잔혹하고 끔찍한 사람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 범행 실패의 뒷수습을 말끔히 해낸 김선자는 이제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1988년 3월 27일 김선자는 73세의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날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친척의 회갑잔치가 있었기에 김선자와 그의 아버지는 잔치에 들렀다가 기분 좋게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선자는 흥이 오른 아버지에게 청산가리를 탄 드링크제를 마시라고 건네드렸고 아버지는 딸아이가 주는 음료를 아무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이전 피해자들과 같이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며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망 시기 아버지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점 때문에 병원에서는 노인성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판단을 했고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어 화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선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동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렸거나 아버지의 유산을 탐냈던 것도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 번째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되고 자신이 유족이 되어버리니 이전과는 달리 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사건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쉽고 깔끔하게 범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김선자의 친여동생 43세의 김씨였습니다. 김선자는 동생에게서 1,000만원가량의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간단했습니다. 동생에게 빌린 돈 1,0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1988년 4월 29일 낮 12시경 김선자와 동생은 성동구의 화양동 어린이대공원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선자는 미리 준비해간 천상가리를 탄 음료를 동생에게 권했고 동생은 아무런 의심 없이 건강음료를 마셨습니다. 이후 둘은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였는지 함께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려던 순간 동생 김씨는 갑자기 쓰러져 버렸고 마침 버스 정류장에 있던 20대의 청년들이 쓰러진 김선자의 동생을 들쳐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병원에 함께 도착한 이후 의사는 여동생이 많이 위독한 상황이라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김선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선자는 갑자기 동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동생 대신 들고 있던 핸드백만 가지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친동생도 목숨을 잃었고 동생 역시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되면서 시신은 유족들에게 인계되어 매장되었습니다. 동생의 숨이 끊어져 가던 그 순간 동생을 남이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뛰쳐나온 김선자가 향한 곳은 동생의 집이었습니다. 동생의 핸드백을 들고 동생의 집으로 향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만원과 다이아 반지 등 값이 나가는 귀금속 3점을 챙겨 나왔고 동생의 핸드백은 집 근처 공터에 버립니다. 숨진 동생의 장례가 이어지면서 한 달 사이에 집안에서 2명이나 사망하는 일을 겪게 된 김선자의 가족들 사이에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령이었지만 정정하셨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때도 김선자와 함께 있었고 동생의 의문스러운 죽음에도 김선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많았지만 가족이라 차마 김선자에게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 순간 병원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참 뒤에 나타난 김순자의 행동도 너무나도 수상했고 동생의 집에서 사라진 돈과 귀금속 그리고 동생의 핸드백이 공터에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가족들은 핸드백을 가지고 있던 김순자가 동생의 집을 털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순자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들의 반응에 김순자는 도리어 화를 내며 어찌 한 가족끼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며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였기에 그리고 고인들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중재와 만류로 일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서마저도 의심을 받게 된 김선자. 범행을 멈출 법도 했지만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잠시 범행을 망설이는 듯 한 3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곧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1988년 7월 8일, 이번에는 자신의 사촌 조카인 46세의 여성 손씨가 김선자의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김선자는 조카인 손씨에게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에 손씨는 집에 대한 계약서와 채무관계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사촌인 김선자에게 48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손씨는 그녀의 집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레 김선자가 권하는 드링크제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모든 볼일을 마치고 김선자의 집에서 나와 혼자서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손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전에 가족들이 사망했을 당시와는 달리 손씨의 죽음에 의문점을 제기한 가족들에 의해 시신은 부검이 되었고요. 드디어 사망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인은 청산가리라는 독극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인이 밝혀지고 타살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 경찰은 손씨와 마지막을 함께했던 김선자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선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목욕탕 사건과 두 번째 시내버스 내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 이 두 사건의 용의자 선상에 김선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두 건의 사건에서 용의자로 추정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풀려난 김선자였기에 경찰은 더욱 신중히 수사를 해나갔습니다. 김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알고 있던 사망사건 3건뿐이 아니라 김선자의 주변 인물인 가족 2명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됩니다. 경찰은 이 5건의 사건이 모두 김선자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김선자는 체포되면서 증거물을 가져와라. 증거물이 없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며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협박하는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5명의 피해자 모두 마지막에 만남을 가진 자는 김선자였고 1차 피해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버스에서 변을 당했으며 다들 숨지기 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형태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수에 그쳤던 개원 김씨의 제보에 따라 김선자에게서 무언가를 건네 마셨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이 피해자 5명을 살해한 것은 김선자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당동 내에 위치한 김선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집안에서는 피해자들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과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쏟아져 나왔죠. 5번째 피해자인 손씨가 살해된 다음 날 사당동 은행에서 개설된 김선자의 예금 통장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손씨가 살해당한 날 손씨에게 받은 수표를 예금 통장에 입금해 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표 뒷면에 이서된 이름은 김선자의 이름이 아니었지만 필체는 김선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손씨를 살해할 동기라고 보여질 만한 증거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물들은 김선자의 거짓말로 충분히 둘러댈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고, 제일 절실히 찾아내야 할 물건은 청산가리였습니다.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들이 지쳐갈 때쯤 신이 도운 것인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결정적인 증거물인 청산가리를 찾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 명의 경찰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김선자 집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경찰은 무심코 눈이 멈춘 나무 기둥에서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으나 경찰의 촉은 남달랐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찰은 그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고, 그 안에서는 무언가를 꽁꽁 싸매어둔 듯한 신문지 뭉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신문지 뭉치에는 밤알 크기 정도의 천상가리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어진 수색 과정에서 미리 청산가리를 타둔 건강음료병 하나를 찾아내면서 연쇄살인의 범인임을 증명해줄 증거물들을 모두 찾아내게 됩니다. 발견된 청산가리는 화학공장에 일하고 있는 김선자의 친정 조카에게서 꽝사냥을 하는데 쓸 것이라 말해 얻어다 둔 거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5g 정도라고 하는데요. 남은 청산가리 덩어리는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과제는 마지막 희생자뿐만 아닌 이 5건의 사망사건이 모두 김선자의 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둘러대는 김선자에게 더 이상의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경찰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피해자 5명 중 이미 부검을 실시한 마지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4구의 시신도 부검을 하자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시신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이 된다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독극물에 의해 김선자에게 살해당했다는 걸 입증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장례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매장한 시신을 다시 파내어 관을 뜯어내고 시신을 꺼내어 시신에 칼을 댄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굉장히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유족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부검 이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자의 연쇄살인임을 증명해낼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선자가 이 모든 범행을 벌인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에 강한 확신이 있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김선자가 가벼운 형량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판단, 최후의 방법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간곡하게 설득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의 허락하에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부검을 실시한 마지막 피해자 시신을 제외한 4구의 시신 중 2구의 시신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의 경우 많은 시간이 지나 부패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에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였던 그의 아버지의 시신의 경우 화장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골에서 청산가리 성분을 검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세구의 시신에서 발견된 청산가리 성분만으로도 충분히 김선자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김선자는 자신이 모두를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5명을 살해한 김선자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친동생을 병원으로 옮겨다 주었던 청년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김선자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준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동생의 죽음을 방관했던 모습에 대한 자세한 진술 덕분에 김선자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개월 동안 3명의 가족과 2명의 지인, 총 5명을 살해하고 지인 1명을 살해하려 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선자는 1988년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사형수가 된 지 9년 만에 1997년 12월 30일 59세의 나이로 자신의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의 목숨마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김선자. 그녀는 각각의 범행 후에도 한치의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평소처럼 집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계모임으로 나가 수다를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치의 원인이 되었던 캬바레를 다니기도 하고 도박을 하러 다니는 등 자신의 벌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도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여성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을 살해한 엄여인을 가장 먼저 떠올렸었는데, 그보다 한참 전에 엄여인처럼 돈을 위해 사람을 살해한 김선자가 이제는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사후세계가 어떠한 식으로든 존재를 한다면 김선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지옥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